Recording in progress. 안녕하세요. 브라운백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브라운백 세미나 12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의 주제는 AI 에이전트를 이용한 업무 생산성 향상입니다. 오늘 목차는 범용 서비스를 이용한 업무 생산성 향상과 자체 AI 에이전트 구축을 통한 업무 생산성 향상, 그리고 메가 트렌드 관점의 기술 발전과 산업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서 인공지능 IQ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인공지능 IQ가 얼마나 될까요? 이 트래킹 AI ORG라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이 사이트에서는 인공지능에 관련된 IQ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최근에 인공지능이 새로 나온 게 있는데 특히 지난주에 인공지능이 새로 나온 모델이 있습니다. 그 모델 이름이 이제 이 O3 모델인데요. O3가 오픈AI O3가 여기 보시면 IQ가 136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실 이 IQ 테스트를 하는 요 곡선의 요 정규 분포의 가운데가 사람의 평균 IQ인데 요 평균 IQ에 요 136이면 상위 1%에 들어갈 정도로 그 사람 IQ 중에는 굉장히 우수한 것으로 이야기되는 거죠. 근데 이 IQ 테스트가 트렌드가 중요한데요. 이 IQ 테스트가 2014년도 9월 13일 날 진행된 게 있습니다. 이 9월 13일 날이 왜 중요하냐면, 이 9월 13일 날, 요 근방에 그 오픈 AI의 그 첫 번째 추론 모델인 오원이라는 게 등장을 했고요. 이 오원이라는 걸 가지고 IQ 테스트를 했더니, 인간의 평균 IQ에 근접하는 IQ가 이렇게 나온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9월 13일부터 그 4월 17일 날을 계산을 해보면 한 7개월 사이에 IQ가 얼마나 올라갔냐면 7개월 사이에 5원이라는 것 자체도 이 5원의 첫 번째 모델 같은 경우에는 요 IQ가 이제 100 언저리였는데 현재 5원도 계속해서 내부 버전이 바뀌면서 5원도 지금 보면 IQ가 뭐 110 이상으로 올라가 있고요. 그 다음에 5원 다음에 모델인 주력 모델인 O3 같은 경우에 IQ가 136까지 올라간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불과 7개월 만에 최신 추론 모델 그 자체가 IQ가 거의 한 40 가까이 올라간 걸 볼 수 있습니다. 7개월에 40 정도 올라갔으면 올 연말 정도 되면 아마 160 이상으로 다 올라갈 것 같은데요. 이 IQ 테스트가 보통 그 160 정도를 만점으로 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올 연말만 돼도 사실 인공지능의 IQ 테스트는 사실 의미가 없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공지능의 IQ가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이 IQ가 빠르게 발전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 단순하게 이렇게 답변을 하는 거는 사실 이런 그 IQ 테스트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가 어렵거든요. 고도의 추론 능력이나 지각인지 능력 같은 게 IQ 테스트에서 굉장히 중요시되는 테스트 항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추론 엔진이 반드시 필요하죠. 그런 관점에서 추론 엔진을 그 작년 9월에 오픈 AI가 첫 번째 추론 엔진을 출시했는데 이게 올해 1월 말에 25년도 1월 말에 딥시크라고 하는 중국의 스타트업이 추론 모델을 어떻게 만드는지를 공개를 했고 그 공개된 거를 바탕으로 불과 서너 달 만에 거의 대부분의 모델에 추론 엔진이 탑재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작년 4분기에는 사실은 IQ가 100 이하로 다 설정됐던 게 지금은 올해 1분기가 넘어가면서 IQ가 다 100 이상으로 이렇게 발전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올 연말쯤도 되면 그 추론형 AI 모델들은 전부 다 여기 어딘가로 가 있겠죠. 그래서 인공지능의 IQ는 사실은 이제 그 실제 IQ 시험 보는 거는 이제 곧 의미가 사라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의 주제는 범용 서비스를 이용한 업무 생산성 향상인데요. 저는 이제 이 범용 서비스, 즉, 이렇게 그 공짜 또는 돈을 내고 하는 이런 다양한 서비스가 현재 존재하는데, 이런 업무 생산성 하는 거를 좀 몇 개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서 퍼플렉시티라고 하는 이 서비스가 있는데요. 이 퍼플렉시티 같은 경우에는 미션 임파서블의 최신 시리즈 며칠 날 개봉해라고 물어보면 여기에 보면 한국 개봉일이 5월 17일 날 이렇게 나옵니다. 이 미션 임파서블이라는 거를 만약에 내가 그냥 그 검색을 해보면 인터넷에서 검색하는 게 굉장히 찾아보기도 어렵고 광고가 있고 잘못된 정보가 있어서 의사결정하는 게 굉장히 힘들죠. 만약에 이런 데다가
AI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거를 묶어줄 수 있다면 이거는 상당히 편한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퍼플렉시티에다가 여기다 이렇게 한번 물어볼까요? 우리 집 초등학생 꼬마에게 닌텐도를 사주는 게 좋아? 플레이스테이션을 사주는 게 좋아?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그러면 이 대답을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 이 닌텐도하고 플레이스테이션에 관련된 것들을 이렇게 비교 분석합니다. 열심히 비교 분석해서 타이틀도 조사하고 출처가 43군데, 45군데를 지금 뒤지네요. 어떤 게 좋냐라고 물어봤더니 결론부터는 대부분의 전문가 부모 실제 사용자 종합할 때 초등학생한테는 닌텐도 스위치를 사주라고 하네요. 스위치의 장점을 이렇게 정리하고 이렇게 답변을 만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성형 AI는 그 단순히 정보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의사결정에 개입을 합니다. 근데 이런 의사결정에 개입을 하는 거는 어, 잘만 활용하면 굉장히 좋은 거죠. 근데 이런 것들에 너무 과도하게 이렇게 의존하다 보면 이 생성형 AI한테 이제 장악당하게 되는 문제점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의해야 된다라는 의견들도 요즘에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런 의사결정 레벨로 올라가면서 이 퍼플렉시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저는 이제 지금 대학교에서 겸임교수직을 갖고 있는데 이 ACKR로 끝나는 이메일 주소를 갖고 있는 국내 대학이나 교원들한테 이 퍼플렉시티 일용 구독권을 또 공짜로 뿌리고 있습니다. 이 퍼플렉시티가 이제 최근에 투자 라운드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가입자를 어떻게든지 확보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프로모션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퍼플렉시티 같은 경우에 아마 이제 시장에서 뭐 구글처럼 성장을 하거나 또는 구글이나 이런 메타나 이런 빅테크들이 이 회사를 인수하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왜냐하면 AI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생긴다면 이제는 사실은 기존에 우리가 했던 온라인 마케팅이나 뭐 물건을 판매하는 거나 이쪽에서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칠 거기 때문에 전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퍼플렉시티 같은 기술을 이용하면 이제 의사결정까지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물론 잘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자료 수집하는 것도 이 범용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는데요. 제가 자주 사용하는 서비스 중에 하나가 그 펠로.ai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 자료 수집, 정리, 보고서 작성 업무에 많이 쓰는데요. 펠로도 한번 가서 보면은요. 이 펠로 같은 경우에 이런 식의 이제 챗GPT랑 거의 똑같은 화면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 에이전트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에이전트들을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 정확한 텍스트 번역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제가 이제 뭐 기업 투자 분석 같은 걸 해야 된다. 주식 분석 보고서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 주식 분석 보고서에서 테슬라라고 이렇게 해주면 미리 만들어준 이런 모델, 뭐 추리 능력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모델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요 서식은 회사 개요, 상태 이런 것들은 아까 여기에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서 에이전트를 생성할 때 여기다가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지정해서 만들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갖다가 테슬라라고 해서 한번 해보면 주식 보고서 형태로 얘가 쭉 정리하면서 자료를 찾아주게 됩니다. 그러면 과거에는 저 테슬라 회사 정보를 찾아서 내가 일일이 다 정리해야 되는 거죠. 회사 개요 정리하고 뭐하고 하는 것들을 얘한테 이렇게 프로세스 형태로 쫙 워크플로우 형태로 아주 쉽게 세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갖고 얘는 굉장히 많은 자료를 뒤지면서 저 대신 이렇게 보고서를 만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능들을 이용하면 기존의 자료 수집이나 정리, 보고서 작성 업무를 굉장히 수월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 보면 스페이스X라는 회사 개요를 작성하는 게 있는데요. 여기 보면 딥서치를 통해서 문제를 이해하고 심층 추론을 통해서 결과물을 만들어내고요. 이 만든 결과물을 갖다가 최종 발표 자료인 PPT 형태로도 아주 쉽게 만들어서 보고서 작성 업무의 시간 비용을 확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범용 서비스들도 출시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가장 주목받고 있는 서비스 중에 자료 작성, 자료를 이해하고 의도 파악해서 자료를 작성하는데 아주 강력한 기능을 갖고 있는 젠스파크 AI라는 게 있습니다.
이 젠스파크 AI는 여기 보시면 이제 제가 프롬프트가 있는데요. 다음 영상 링크를 참고해서 동기부여 특강 자료를 만들어줘. 초등학생 대상이야. 그 다음에 강의 자료는 10페이지야.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미지 많이 넣어줘. 첫 장에는 발표자하고 시간을 이렇게 기재해줘. 라고 해서 이렇게 링크를 넣어주면 이 링크를 갖고 얘가 영상을 분석하는 거죠. 요 유튜브 링크에 가서 가장 먼저 영상을 분석하고 그 분석한 내용을 가지고 동기부여를 위한 특강 초안을 만듭니다. 그리고 여기에 초등생 대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초등생이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를 많이 넣은 디자인 초안을 이렇게 작업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최종 산출물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범용 서비스를 이용하면 기존 방식에 비해서 자료 작성하는 게 굉장히 효과적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제가 실제 쓰는 기법을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 봤더니 이런 기후 환경 변화로 인해서 이런 농작물에 관련된 그 리스크가 있다. 아시아 사람들의 리스크가 있다라는 어떤 논문이 있는데요. 이 논문의 내용이 굉장히 이렇게 자세히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을 다 읽는 거는 쉽지 않죠. 그래서 저는 이 링크를 갖다가 챗 GPT한테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챗 GPT한테 갖다 붙일 건데요. 여기에 이제 일단 그 가장 비싼 오스리를 이용해서 이 논문의 핵심 내용을 바탕으로 6컷짜리 만화 이미지를 만들어줘 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 논문을 저 대신 읽는 거죠. 싱킹하는 거에 가서 보면 이 논문에 관련된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논문의 핵심 내용을 바탕으로 6권짜리 만화를 만드는 게 지금 미션이죠. 그래서 한번 기다려 보면 시간이 좀 걸리네요. 옵스리는 추론을 굉장히 열심히 하기 때문에 봤더니 이제 요 내용을 다 읽은 것 같습니다. 읽어서 이거에 관련된 것들을 쭉 찾아보는 거죠. 25년도 요 부분을 읽어서 이제 내용을 찰 건데 잠깐 기다려 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논문에 관련된 내용들은 뭐 이렇게 다운로드 받아서 이 노트북 LM 같은 걸 이용해서도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이- 얘가 분석하는 사이에 이 노트북 LM을 한번 이용해서 얘를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 논문을 이제 읽어가지고 6권짜리 핵심 만화 스토리를 만드네요. 기호 뭐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이고, 얘는 좀 에러가 났네요. 다시 한번 걸어놓고, 그럼 여기 보면 이제 이런 식의 만화하는 컷들이 나오는데요. 이 컷들을 바탕으로 요걸 한번 이렇게 한 다음에 챗GPT 이렇게 해서 지금 웹을 찾아보고 하니까요. 챗GPT 화면을 하나 더 띄워서 얘는 만화를 바로 한번 그려볼게요. 옵3는 그림을 그릴 수가 없기 때문에 포로 해서 다음 내용을 바탕으로
6컷짜리 만화 그려줘. 여기다가 내용을 하겠습니다. 음, 여기서 이제 41초 동안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 6컷짜리 만화 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 패널은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해서 실제 만화를 지금 그리는 중이고요. 얘는 노트북 LM을 통해서 이렇게 다 만든 거를 곧바로 이렇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논문의 핵심 내용을 요약해서 어떤 거로 표현하는 이런 것들도 굉장히 잘 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그림 그리는데 시간이 약간 걸리니까 다른 부분을 설명하고 나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이제 그 방금 전에 이제 노트북 LM 같은 걸 보여드렸는데 노트북 LM을 이용하면 더 이상 이제 혼자 책을 읽을 필요가 없는 거죠. LLM에게 모르는 것을 알려달라고 하면 친절한 선생님이 항상 옆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그 마인드맵이라든지 음성 개요, 메모 추가 등을 이용하면 이 복잡한 내용들을 굉장히 효과적으로 빨리 학습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하면 업무 생산성이 굉장히 빨리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범용 서비스를 이용한 업무 생산성에서 코딩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요즘에 최신 AI들은 이런 코딩 기능들이 굉장히 잘 구비되고 있습니다. 요 중에 이제 요 한번 살펴보면은요. 클로디의 아트팩트 기능을 한번 살펴보면은 음, 클로디의 아트팩트 기능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얘들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쇼케이스가 이렇게 있습니다. 요 가서 보면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나오는데 그중에 포모도로를 한번 볼게요. 포모도로 타이머 같은 경우에 이제 저는 실제 많이 쓰고 있는데요. 얘는 作業を開始します。이렇게 25분 동안 집중할 수 있게 하는 タ 그런 イマー 부분 を一時停止しました。タイ 여기에 マーを 이제 リセットしました。作業を開始 일본어로 します。 나오는데요. 音 요 声通知 일본어를 をオフにしました。 리믹스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리믹스로 바꿔서 여기다가 이렇게 이제 해주면 실제로 얘가 그 딴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걸 갖다가 아트팩트라고 하는 기능을 이렇게 바꿔서 코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능들이 초기에는 이제 이 클로디 모델에서 이렇게 실시간 코딩하는 걸로 나왔는데 현재는 이런 기능들이 거의 모든 상용 AI 서비스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뭐 기후변화를 했는지 한번 볼까요? 네. 여기 봤더니 뭐 그림을 그렸네요. 이미지. 이 논문의 핵심은 CO2 온도가 상승해서 CO2가 상승하면 따뜻해질수록 벼가 비수를 더 흡수해요. CO2가 2도 상승하면 쌀속 무기 비소가 30% 증가해서 이런 병이 확대되기 때문에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게 필요합니다. 라고 이렇게 만화를 그려줬네요. 근데 여기서 제가 6컷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해서 1, 2, 3, 4, 5번 그림을 빼먹었네요. 5컷만 이렇게 그려버렸네요. 실수를 좀 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봤더니 다른 쪽에서 이렇게 컷을 정확하게 1컷, 2컷 해서 이렇게 지정해 준 부분에서는 이렇게 해서 정확히 6개 그림을 만들었습니다. 지구 온난화로 이렇게 있고 온도가 올라가고 여기 봤더니 아직은 좀 미흡한 게 보입니다. 한글이 좀 깨지는 문제가 있긴 한데요. 이런 부분들은 아마 점차 개선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영어로 하게 되면 거의 완벽하게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굉장히 쉽게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기존의 LLM을 가지고 이 링크에 있는 논문을 분석하는 거에 이어서 이 논문의 핵심 내용을 바탕으로 6권짜리 만화 같은 좀 더 고차원적인 것들도 쉽게 이렇게 만들어서 보여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성형 AI라는 기술들이 이제 추론 능력이 들어가면서 다양한 언어 모델이 등장하고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굉장히 그 생산성이 높은 작업들을 해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트북 LM을 좀 더 제가 쓰는 방법을 좀 보여드리면은요. 지금 4월 10일 날 그 구글 행사에서 나온 실제 구글의 601개의 실제 젠 AI를 적용한 그 케이스 스터디 사례가 나옵니다. 이런 사례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 굉장히 많은 이런 사례들이 나옵니다. 이거 다 읽기가 힘들죠.
이랬을 때 이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그 주소를 카피한 다음에 이 새로 만들기에 가서 여기에 링크를 붙여 넣습니다. 이 웹사이트 링크죠. 여기에 이렇게 링크를 붙여 넣고 삽입을 누르면 그 링크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분석하게 됩니다. 근데 저는 실제 뭘 알고 싶냐면, 이게 생성형 AI를 가지고 도대체 어떤 도메인에 어떤 기술들을 쓰는지. 근데 여기에 이제 논문을 읽어보면 이게 이제 너무 방대하다는 거죠. 이 논문의 내용들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요게 너무나 방대하기 때문에 잘 안 읽히는 거죠. 이럴 때 이제 보통 많이 쓰는 게 마인드맵인데요. 마인드맵을 한번 보면 이 노트북 LM을 이용해서 글을 읽거나 정리할 때 얼마나 편한지를 볼 수 있습니다. 얘는 601개의 그 실제 사례들을 정리한 거거든요. 600개면 굉장히 많겠죠. AI 에이전트를 600개의 실제 사례를 적용했는데, 그렇다면 제가 첫 번째 궁금한 거, 도대체 600개 이상의 그 도메인들이 몇 개 도메인이나 될까? 그리고 이 도메인별로 어떤 기술들을 적용했을까? AI 에이전트라는 기술이 굉장히 다채롭게 만들어지는데 어떤 기술들을 가지고 이런 걸 했을까가 궁금하겠죠. 실제 한번 보면은요, 실제 사례가 이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총 11개 그룹 사례별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네요. 자동차, 물류, 소프트웨어, 금융 서비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에이전트는 총 6개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에이전트는 고객 에이전트, 직원 에이전트, 크리에이티브 에이전트 이런 식으로 되고요. 이 중에 고객 에이전트를 펼쳐봤더니 이런 식으로 이제 다양한 자동차, 금융 뭐 이렇게 쭉 나오네요. 카테고리를 자동차로 한번 해볼까요? 자동차로 했더니 자동차에 적용한 사례는 이렇게 4개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 사례를 한번 보고 싶어서 누르면 이 메르세데스 벤츠에 관련된 내용들을 이렇게 찾아서 보여줍니다. 여기 보면 실제 이 내용은 여기서 이제 읽어서 한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자료를 보고 정리하는 데 있어서 이런 AI를 쓰게 되면 이 생산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까 펠로닷 AI에서 이제 테슬라 관련된 거를 그 주식 정보를 모으라고 했는데요. 테슬라 주식 정보를 이렇게 재무 상태, 주식 정보를 쭉 모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얘도 이렇게 보고서 받기를 누르면 이 비즈니스 스타일로 작성해라고 하면은 이 보고서를 이렇게 순식간에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생성형 AI는 단순하게 그 뭔가 프롬프트로 물어보는 수준에서 특정 프로세스를 그 업무 전반의 프로세스를 세팅해서 그 이런 기존의 작업에 관련된 시간과 비용을 굉장히 줄여주는 이런 부분들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단계로 지금 진화하고 있습니다. 여기 잠깐 보면 이렇게 뭐 테슬라 관련된 내용들을 쭉 정리하고 정리한 걸 가지고 제가 원하는 건 최종 보고서 만드는 거거든요. PPT 관련된 자료들을 이렇게 뽑아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업 확장이나 뭐 이런 부분들을 잘 만들어주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는 뭐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것들이 여전히 중요하지만 그 단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자체보다는 이런 걸 이용해서 실제 이러한 작업을 처리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이제 뭐 PPT의 서식을 지정하고 이 중요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그 보고 자료 같은 것들도 아주 빠르게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이런 업무를 하던 사람들은 이런 프로세스를 태웠을 때 비포 애프터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겠죠. 지금 생성형 AI의 기술 발전 속도와 방향은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이 사람을 단순히 도와주는 단계를 넘어서 기업에서는 그 업무 자체를 아예 AI로 대체하는 형태로 빠르게 이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 이렇게 PPT 템플릿 지정하고 눌러주면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이렇게 순식간에 PPT를 작성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PPT 작성하는 도구는 뭐 감마 같은 걸 이용해서 해도 되지만 따로따로 내가 쪼개져 있는 거를 엮어서 쓰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심리스하게 쭉 어떤 프로세스를 갖다 동시에 이렇게 만들어내는 이런 기술들이 최근에 생성형 AI의 범용 서비스들에 광범위하게 적용이 되고 있고요. 이런 서비스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 갖다가 회사 업무 프로세스 또는 일의 업무 프로세스에 적용했을 때 굉장히 큰 시간 비용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이제 그 아까 딴 사람이 만들어 놓은 앱을 이용해서 이렇게 처리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주요 데이터를 가지고 이런 인사이트 있는 정보들을 뽑아내는 이런 부분들도 쉽게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그 클로우디 아티팩트 관련된 기능들은 이제는 그 챗GPT라든지 또는 제미나이에서도 이런 다양한 기능들을 지금 제공을 하고 있고 그런 기능들을 이용하면 굉장히 업무를 효과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제미나이를 한번 볼까요? 제미나이 같은 경우엔 무료에서도 굉장히 좋은 모델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이 캔버스 기능을 켜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하면은 캔버스 기능을 켰을 때 그 실제 명령어 창과 코딩 창을 이렇게 구분해서 이 아트팩트하고 비슷한 이러한 기능들을 구현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프로세스를 이용하면 굉장히 다양한 업무의 그 생산성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그 범용 서비스 이외에 자체 AI 에이전트 구축을 통해서 업무 생산성을 보다 그 효율적으로 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제 가장 중요한 AI 에이전트를 구축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프롬프트를 활용하는 건데요. 이 프롬프트라고 하는 게 아주 일반적인 간단한 거 하는 거 이외에 실제로 AI 에이전트라는 서비스를 구축하기 때는 굉장히 중요한 영역으로 대두됩니다. 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매우 중요하죠. 왜냐하면 LLM이 굉장히 똑똑하지만 이 똑똑한 애를 잘 구슬려서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일을 시키기 위해서는 정교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매우 중요하고요. 이런 걸 통해서 다양한 문서 자동화 같은 거를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롬프트 활용에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5월 달에 이제 별도의 세미나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자체 AI 에이전트 구축할 때 실제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어떤 특정 업무가 그냥 하나로 끝나는 경우보다는 A 업무를 이어받아서 B가 시작되고 B를 이어받아서 C가 시작되는 것처럼 어떤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워크플로우에 관련된 프로세스를 자동화시키는 게 매우 중요한데요. 이 프로세스 자동화를 통해서 업무 생산성을 굉장히 크게 올릴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프롬프트 활용과 워크플로우 자동화 같은 것들을 AI 에이전트로 구축을 하면 실제 그 범용 서비스를 써서 올리는 생산성에 비해서 더 많은 효과적인 생산성 구축을 향상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물론 범용 서비스 같은 경우에 시간 비용이 상대적으로 구축비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짜지만 AI 에이전트를 이용하게 되면 아예 특정 업무를 아예 그냥 AI나 이런 걸로 통째로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전사 관점이나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훨씬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AI 에이전트 구축할 때 굉장히 중요한 컨셉 중에 하나가 이런 LLM 모델, 이 이제 추론 엔진까지 되는 이런 LLM 모델, 상용 서비스도 있고 오픈소스에 있어가지고 자체 서비스를 구축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상용 서비스를 돈 주고 사용해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LLM에다가 프롬프트를 이용해서 뭔가를 시키고요. 이런 걸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 언어가 필요한데 주로 많이 쓰이는 언어가 파이썬 또는 노드.js 같은 프로그램 언어들이 많이 쓰이고요. 여기에다가 우리만의 데이터를 갖다 학습을 많이 시킵니다. 이런 학습시킬 때 주로 쓰는 기법이 라그 또는 레그로 불리는 이런 기법들이죠. 지금까지는 이런 그 사내 어떤 AI 에이전트를 구축할 때는 대부분이 지식관리 시스템, 데이터를 기반으로 챗봇 형태로 구축을 했는데요. 그 3월 달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언급되는 25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언급되는 그 모델 컨텍스트 프로토콜이라는 걸 바탕으로 굉장히 다양한 외부 서비스를 능동적으로 연결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덩어리를 하나를 우리는 에이전트라고 부르는데요. 이 에이전트와 에이전트를 이렇게 또 덩어리로 묶을 수가 있는데 이런 거를 쉽게 묶을 수 있게 구글에서는 A2A라는 이런 프레임워크를 제공하고 있어서 이런 걸 이용하면 멀티 에이전트에 관련된 시스템 구축을 예전보다 굉장히 쉽게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자체 에이전트를 구축해서 업무 생산성 올릴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이 있는데요. 그 자료 중에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오픈 AI의 프랙티컬 가이드 빌딩 에이전트라는 가이드가 있는데요. 이 가이드 문서를 잠깐 보면은요. 네, 여기 이제 제가 이렇게 띄워놨는데 요 실제 사내에서 AI 에이전트들을 어떻게 구축하는지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참조해 보시면은요. 에이전트가 무엇인지부터 시작해서 이런 부분들이 쭉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양이 그 34페이지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 AI 에이전트를 어떻게 구축할지에 대해서 이제 의사결정을 할 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은 문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에이전트의 디자인, 파운데이션에 관련된 내용들, 어떤 모델을 쓸 거냐, 어떤 도구를 쓸 거냐, 어떤 형태로 인스트럭션 지시를 할 거냐, 파이썬 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코딩을 한다라는 예시를 보여주고요. 언어 모델이 굉장히 많은데, 언어 모델이 뭐, 오스리가 자주 비싼 추론 모델을 쓰는 것도 있지만, 굉장히 단순한 작업에 비싼 거 쓰는 건 낭비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최적화된, 이런 비용 최적화되어 있는, 그리고 반응 속도가 빠른, 반응 속도가 이제 서비스 수준에 맞는 이런 것들을 지정하는 방법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구가 있습니다. 도구가 이제 외부 서비스들을 연계시키는 건데, 예를 들어서 뭐 검색이라든지 아니면 주식 정보라든지 회사 사내 ERP 시스템이라든지 SCM 시스템이라든지 뭐 그 외부의 그 결제 연동이라든지 해서 다양한 외부 시스템들하고 연동이 필요한데 이런 연동에 관련된 것들이 이제 어떤 툴을 쓸 거냐라는 거죠. 그런 툴 연동하는 방법 중에 그 요즘에 가장 핫한 이슈 중에 하나가 MCP 프로토콜을 이용한 연동입니다. MCP라고 하는 게 이제 인기가 좋아진 가장 큰 이유는 MCP를 이용해서 외부 서비스를 LLM에다가 굉장히 효과적으로 얹을 수 있습니다. MCP에서 가장 중요한 컨셉 중에 하나가 MCP 클라이언트라는 게 있는데요. 현재 MCP 클라이언트를 제대로 지원하는 건 클로디의 이 클로디라는 그 서비스에 그 데스크탑 앱이 있습니다. 그 데스크탑 앱에서만 이 MCP가 제대로 제공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여러 가지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뭐 최근에 레인 그래프라고 하는 데다가 뭐 어답터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이거를 통째로 이렇게 묶으면 얘가 MCP 클라이언트처럼 작동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만드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미나이라든지 또는 챗GPT 그 앱에서도 이러한 MCP 클라이언트라는 기능들을 제공하거나 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MCP 생태계가 이제 이 AI 에이전트의 도구 생태계의 거의 표준으로 지금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것들을 이용해서 실제 어떤 리얼월드에서 어떤 AI들이 어떤 형태로 적용이 되는지는 이 문서를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메가트렌드 관점의 기술 발전과 산업 변화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18세기에 그 증기기관이라는 게 등장을 하면서 에너지에 대한 혁명이 발생을 하고요. 이 에너지 혁명이 산업혁명을 촉발한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연기관이라고 해서 뭐 가솔린, 디젤 같은 게 등장을 했죠. 이 내연기관이 나오면서 이제는 자동차 또는 비행기 또는 화물선 이런 식으로 하면서 공간에 대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기존에는 뭐 증기기관 이용해서 증기기관차라는 걸 이용해서 점과 점을 연결했다면 이제는 그 내연기관, 뭐 제트 엔진 같은 걸 이용해서 뭐 비행기를 만든다거나 또는 잠수함을 만든다거나 해서 뭐 하늘과 바닷속까지 이렇게 그 공간의 변화를 만들어낸 거죠. 이를 통해서 전 세계를 단일 상품권으로 묶어내면서 이 산업혁명이 세계화라는 방향으로 바뀌었죠. 이 세계화의 방향의 결정적인 계기는 이런 항공이라든지 이런 해운이라든지 이런 기술이 본격적으로 발전했던 그 1900년도 초반부터 이렇게 본격적인 세계화가 시작됐던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1950년대부터 이제 이 컴퓨터라는 기술이 보편적으로 발전하면서 이 정보통신이 지식 변화를 초래했고요. 특히 2000년도에 인터넷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 지식사회가 본격적으로 구축이 되면서 전 세계가 굉장히 세계화가 더 빠르게 이렇게 바뀐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이라는 게 이제 등장하면서 이 실제 인공지능은 마치 사람의 그 특정 업무를 처리해 주는 것처럼 바뀌면서 기존의 이 산업혁명의 생산성, 세계화를 통한 지리적인 그 가까움의 변화, 그 다음에 정보의 유통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게 이제 산업 변화를 어떻게 촉발할 건지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레이 달리오라고 하는 분이 이제 쓴 변화하는 세계 질서라는 책인데요. 그 책에 이제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1500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이 주요 제국의 상대적인 위치를 그려놓은 건데요. 뭐 예를 들어서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 이 1700년도쯤에 굉장히 융성했다가 지금도 뭐 여전히 좋은 국가지만 예전처럼 이렇게 글로벌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이제 영국이라는 나라로 변화가 일어났고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영국이 이제 급속하게 쇠퇴했는데 그 쇠퇴한 게 이제 다시 미국으로 이렇게 옮겨가고 또 이제 네이달리오의 책에 의하면 이게 이제 중국으로 가기 직전이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크게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여기에 이제 또 1500년부터 2000년도까지 이러한 다양한 전쟁이나 이런 생산성에 관련된 것들을 쭉 했는데 여기 보면 이게 굉장히 가파르게 좀 올라가는 곡선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가파른 곡선 중에 특히 이 부분에 지금 AGI라는 새로운 기술이 등장을 한 거죠. 그래서 생산성 향상이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이제 글로벌 세계 질서가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레이 달리오, 뭐 트럼프 치면 굉장히 많은 기사를 볼 수 있는데요. 최근에 트럼프가 관세를 이용해서 중국과 이렇게 싸우는 가장 큰 이유는 이 까딱 잘못하면 주도권이 네덜란드, 영국, 영국에서 미국, 미국에서 중국으로 넘어가는 이런 큰 변화의 길목에서 이게 그 헤게모니의 싸움이 본격화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큰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고, 이 AGI가 본격화돼서 일자리가 많이 변화가 일어난다고 했을 때, 지금까지는 우리가 0세부터 60세까지 해서, 그래서 평균 수명 70세라고 가정을 하면, 사실 60세 은퇴하고 10년 정도만 이렇게 살면 됐는데, 이제는 그 24년도에 그 노벨 의학상을 받은 사람이 이제 그 구글의 그 AI 총괄 사장을 하고 있는 사람이 받았잖아요. 그 사람이 이제 작년에 수상하면서 했던 소리가 이 알파폴드 3를 바탕으로 우리가 5년 내 인간의 평균 수명을 150세까지 늘리겠다. 그래서 2040년이 넘어가면 다 150살까지 살 거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한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런 기술이 상용화 단계로 지금 빠르게 전이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 구간에 사실 예전에는 뭐 10년만 살 거니까 직업 없어도 됐지만, 이제는 150세까지 살아야 되는데, 여기 90년에 대한 이 정의가 안 내려져 있다는 거죠. 그리고 기존에 잘 정의된 18세기 그 산업혁명 이후에 굉장히 촘촘하게 정의됐던 일자리에 대한 정의가 지금 생성형 AI를 통해서 근본적으로 지금 바뀌는 그런 단계로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메가 트렌드 관점의 기술 산업 변화는 굉장히 큰 사회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 수업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범용 서비스를 이용한 업무 생산성 향상은 사실 이제 그 필수적인 요건이 되는 것 같고요. 안 쓰면 사실 경쟁자한테 밀릴 거기 때문에 이런 범용 서비스를 이용한 업무 생산성 향상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생산성을 가지고 올릴 수 있는 게 한계가 명확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좀 더 고도화된 단계로 가면 자체 AI 에이전트를 구축을 통해서 업무 생산성 향상할 수 있는 기업 또는 개인들이 굉장히 큰 경쟁력을 가질 거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빅테크 중심의 범용 AI 서비스를 가진 업무 생산성 향상이 2025년도에는 주목받겠지만 뭐 당장 2026년 이후부터는 사실은 이런 범용 서비스 가지고 올리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체 AI 에이전트를 통한 구축을 통한 최대한 효율적인 것들을 하는 회사들의 또는 개인들의 경쟁력이 급격히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좀 준비하는 게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메가 트렌드 관점에서 지금은 기술에 굉장히 큰 변곡점이 찾아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굉장히 가파른 기술 변곡점과 헤게모니의 굉장히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시점에서 이제는 우리가 이 AI 에이전트 또는 AI 기술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AI 에이전트를 이용한 업무 생산성 향상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4월 달에는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린 12번째 세미나를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하고요.
5월 달에는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약간 진행을 하고자 하는데요. 13회에서는 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 대한 좀 심화 방법에 대해서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심화 환경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우리가 브라운백 세미나가 시간이 절대적으로 짧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우리가 학습하고 어떤 부분이 중요한지 핵심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5월 14일 날에는 워크플로우 자동화, 그리고 5월 21일 15회 때는 요즘에 인기를 끌고 있는 바이브 코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6회에서는 AI for PM이라고 해서 이 생성형 AI 기술 속도와 방향, 그리고 분야별 적용 사례, 그리고 이런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준비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브라운백 세미나는 5월에도 계속 진행 예정이고요. 기존에 12시부터 1시까지 이렇게 시간을 썼다면 좀 더 브라운백 세미나를 5월 달에는 좀 컴팩트하게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한 30분 내외로 짧게 운영할 생각이고요. 5월 달에는 이 사전 접수자만 참석을 하는데 사전 접수자들과의 좀 교감을 늘리기 위해서 오프라인 이벤트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가자 교류를 위한 네트워킹 장소 및 일정을 추후 공지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